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이것만큼은 공부하고 시험 보자. 광쌤의 벼락치기 특강입니다. 자, 통합과학 2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클립입니다. 마지막 내용 잘 정리해서 시험 잘 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으로는 에너지에 대한 내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중에서는 첫 번째 열 효율, 에너지 효율인데 효율이란 거는 얼마만큼 효과적이냐 그거 구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효율을 구하는데 열 효율이나 에너지 효율이나 구하는 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열이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 효율을 우리가 구하는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엔진을 가지고 이제 열기관 가지고 하는 건데요. 우선 공급한 에너지분의 열기관이 한 일을 따져서 100%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름 넣은 거에 대해서 자동차가 얼마만큼 굴러갔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로 이 자동차 엔진의 효율을 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효율도 똑같아요. 공급한 에너지에 대해서 얘가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이걸로 100% 때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완전히 열 효율과 에너지 효율 구하는 거. 그래서 여기 열기관을 보게 되면 항상 고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열원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열이 이동하는 이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일로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열원이 만약에 없어도 이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지금 여기 고열원의 Q1이라는 걸 먹어서 한 일도 Q1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버리는 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흐름이 발생해야 돼요. 흐름이 발생하려면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요 적은 데 구간이 있어야 돼요. 요 구간이 있어야지만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영구기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열원에서 저열원에서 저열원에 해당하는 요 부분 이걸 이제 손실된 열량으로 생각을 해서 그 빠진 만큼이 이제 1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빠진 만큼이 그러니까 고열원에서 저열원에 뺀 열량만큼이 다 100% 일로 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일로 가는 것만 해도 효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걸 보게 되면 이거 공식 아니에요. 그냥 얼마만큼 먹어서 자 이거 기름 넣은 것만큼에서 얘가 얼마만큼 일했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1이라는 걸 우리가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갔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열에 대해서 버린 열을 뺀 만큼 100% 얘가 일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이제 지울게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요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요거랑 여기 보면 지금 분모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먹은 것만 나타냈고 그 다음 한 일이란 건 결과적으로 투입된 거에 비해서 버린 걸 뺀 게 그게 100% 일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이게 수학적으로 Q1 나눠 가지고 한 거니까 별 의미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값들 주어졌을 때 뭐 이게 주어지거나 뭐 이게 주어지거나 그때 열 효율이 주어지거나 해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는 이거 산수 문제입니다.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연력학기 2법칙인데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 이거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즉 에너지가 많은 데서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자연의 흐름입니다.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데가 온도로 따지면 고온이고 적은 데가 저온이거든요.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은 100% 열이 가능한데 열은 100%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막 비비게 되면 일을 하죠. 그럼 그게 다 100% 열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거기다 손바닥에 열을 쬐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손바닥을 그냥 가만히 있는 손바닥에 열 받았다고 해서 막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열정이 이거 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노력에 대한 성과가 100%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요걸 기억하세요. 열은 어떻게 결실 100% 일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반대로 열은 100% 일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해서 그냥 이거 그냥 집 소개하는 겁니다. 예, 요번에 교육과정 짤 때 뭐 부동산 중개업 관련된 분이 있었는지.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패시브 기술은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방했을 때 그 난방했던 그런 공기 같은 것들이 쉽게 빠져나가게 되면 계속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혹은 냉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패시브 기술은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뭐 난방을 하건 냉방을 했던 그런 열을 차단하는 거에서 단열에 대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패시브 기술이에요.
반면에 액티브는 더 쉽게 말하면 능동적이죠. 그래서 직접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뭐 지붕에다 태양광을 설치한다던가 태양열 기구를 설치하던가 지열 발전하던가 아니면은 풍력 발전기에 무슨 집에 마당에다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직접 집에서 간단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 생산,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 지겹죠?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거 중학교는 당연하고, 이거 초등학교 때도 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패러다이 법칙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 애냐메설 못에다가 감고, 뭐 전자기, 전자석 만들고, 막 이런 거 했던 것 같아. 중학교 때는 100% 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했죠? 이제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때 물리학 하면 또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코일에다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면은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요 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고요. 우선은 여기 보면 이게 자기선속이라는 건데 이게 자석의 세기거든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델타로. 그러니까 자석을 우선 넣었다 빼란 얘기예요. 넣었다 뺐다 하면은 전압이 생긴다는 건데 전압이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르거든요. 됐죠? 근데 넣었다 뺐다는 거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의 시간으로 나눠준 거 항상 물리에서 시간으로 나눠준 건 뭐라 그랬어요? 세기와 강도예요. 즉 넣었다 뺐다를 해주면서 짧은 시간 안에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해준다. 그러니까 세게 넣었다 뺐다를 막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넣었다 뺐다 해주는 요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세기가 세지고 강도가 세지니까 뭐 유도전류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N이라는 거는 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일이 하나만 있어도 얘가 넣었다 뺐다 하면은 얘가 오지마 가지마, 그쵸? 하면서 얘가 유도전류 만들거든요. 근데 코일이 2개가 있으면 얘도 오지마 가지마, 3개 있으면 얘도 계속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다 유도전류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긴수가 많은 말수록 더 많은 유도전류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요 마이너스라는 게 방향 얘기하는 거죠. 오지마 가지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N극이 올 때 그러면 N극을 오지 마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N극이 나가려 그러면 N극 가지 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석을 막을 수 있는 건 자석밖에 없거든요. 그럼 N극이 지금 들어오면 얘가 순간적으로 N극을 막으려고 여기가 N극, 이쪽이 S극인 뭐가 되는 거예요? 자석이 돼요. 그러면 요 N극, S극에서 이제 자기력의 방향은 오지마 가지마로 찾고, 두 번째로 유도전류 방향은 어떻게 하냐면 오른나사로 하는 거예요. 항상 오른손의 엄지가 N극을 가리킵니다.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싸주었을 때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럼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반면에 N극이 나가요. 그럼 N극이 나가면 N극 잘 가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N극 가지마. 그러면은 N극을 잡아당겨야 되니까 이쪽에 S극이 생기고 여기가 N극이 생기니까 아까의 엄지를 반대로 아래쪽으로 꽂아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손가락 이렇게. 그러면 아까랑 전류의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은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교류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발전합니다. 실제 발전기는 여기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자석을 아예 여기다 넣고 돌려버려요. 돌려가지고 넣었다 뺐다 효과를 만들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그런 전류를 만드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는 S극이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S 오지마. 그쵸? 그럼 여기 여기 S에 해당하는 거, 얘를 막으려고 여기 N극 생기니까 오른손 엄지 여기 아래에 꽂았죠? 그래서 나머지 네 손가락을 돌려주세요. 그때 가리키는 방향이 유도전류 방향이고, S가 나가면 S 잘 가가 아니고 S 가지마. 그래서 여기 N극 생기고 S극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오른손 엄지 이쪽으로 꽂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유도전류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유도전류 방향 찾는 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건 중학교 때부터 징글징글하게 했던 거니까 여러분 잘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이란 건 뭐냐? 역학적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열 에너지. 그렇죠? 이러한 다양한 에너지를 다 뭘로? 전기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 그걸 발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특히 발전기는 뭐냐면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봐요. 이게 발전이에요. 잘 보세요. 지울게요.
여기서 보면 이 자체가 발전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얘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운동 에너지, 그쵸? 거기다가 얘가 자유낙하 시켜서 포텐셜 에너지는 만들 수 있지만, 어쨌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데, 지금 넣었다 뺐다 했다는 건 어쨌든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전류가 흐르잖아요. 되겠죠? 그래서 넣었다 뺐다를 하지 않으면, 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하지 않으면, 자, 이것도 너무 지저분하네요. 자, 패러데이 법칙에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지 않으면 바로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하지 않으면 이게 분자가 0이니까 다 0이거든요. 즉, 역학적 에너지로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 자체가 0이에요. 그럼 전기 에너지도 어떻게? 0이죠. 그래서 유도전류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시험 문제 하나 두 개 나올 수 있는데,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데 자석을 가까이 하고 가만히 멈춘다던가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다던가 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0이거든요. 운동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하여튼 정지만 하고 있으면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코일하고 자석이 상대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같은 비율로 얘가 코일도 밀어나게 되면 얘네들 사이에서는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때는 전기 에너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전의 원리는 바로, 발전기 원리는 전자기 유도다. 이거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이게 발전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발전을 보게 되면, 이거를 이제 발전기를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제 자석을 넣었다 뺐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건 힘드니까 아예 자석을 넣어놓고 코일 안에 넣어놓고 자석을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일반적인 발전기는 이런 식으로 N과 S극 이렇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자석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코일을 돌려요. 그럼 코일이 이 면적이 돌아가면서 이 N극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S극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계속 N극, S극이 넣었다 뺐다 효과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발전기거든요. 근데 이게 돌리는 건 사람이 돌리기 힘들다. 그래서 뭘로 돌리냐? 수력 발전. 높은 데다가 여기 물 떨어뜨리고 거기에다가 이 발전기에다가 프로펠러 같은 거 달아놓고 이거 돌리는 거고. 화력 발전, 물 끓여요. 수증기 만들어지죠? 그리고 갑자기 그 수증기 꽉 채워놓은 상태에서 문을 확 열어가지고 수증기가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수증기의 힘으로 이 발전기 돌리는 거예요. 조력 발전,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미물썰물 들어가고 나오고, 혹은 파력 발전도 마찬가지. 파도가 치고 빠지고 할 때 그걸로 발전기 돌리는 거고요. 풍력은 프로펠러, 바람의 힘으로 이제 발전기 돌리는 거예요. 핵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요. 화력하고 똑같아요. 물을 끓이고 수증기 만들어졌을 때 꽉 가둬놓고 있다가 수증기를 확 열어놨을 때 그때 그 수증기 힘으로 발전기 돌리는 거예요. 태양열, 태양으로 물 끓여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또 수증기 만들어서 문을 확 열어가지고 발전기 돌리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발전은 다 발전기 돌려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뭐를 이용했다? 그 원리는 전자기 유도다. 됐죠? 근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태양, 열은 전자기 유도예요. 발전기 돌리니까. 태양광은 태양전지를 직접 이용해요. 요것만 달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 태양광은 빛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요거 태양전지를 활용해서 발전한다.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른 발전은 다 발전기 돌린다. 즉 전자기 유도 이용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아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 수송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 많이 어려울 텐데 선생님이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우선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전류가 계속 바뀐다 그랬죠. 근데 모든 발전소는 다 교류 발전을 이용해요. 그래서 그 발전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를 한다는 거죠. 태양광 발전은 예외예요. 근데 태양광 발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발전기 돌리는 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발전소에서 핵이 됐건 수력이 됐건 화력이 됐건 만들어 가지고 집까지 보내야 되죠. 근데 발전소가 여러분 옆집에 있어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거기서부터 집까지 전기 에너지를 수송하는데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여기에 기를 수송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손실되거든요. 그거를 줄이는 게 바로 여기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줄이는데 이 줄이는 거의 이론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딱 하나, 이유는 하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승합이에요. 전압을 올려서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게 되면 이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왜 그런지는 선생님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승합 발전. 그래서 110V로 보내는 것보다는 220V가 훨씬 더 전기 에너지 손실에는 이득이에요. 근데 이제 안전상으로는 110V는 감전돼도 좀 살 확률이 있지만 220은 더 위험하거든. 원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는 110V였어요. 근데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220으로 승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수송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줄여서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지만 감전의 위험은 높아졌죠.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그 전기 안전을 좀 잘 하기 때문에 요 승합 수송을 해가지고 여러분 전기 에너지를 줄이는, 낭비를 줄이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력이란 개념이 또 중요한데요. 그냥 전기 에너지예요. 대신에 시간을 여기 나눠서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전력을 P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파워라고 쓰는 겁니다. 1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를 이 파워, 일률이에요. 결과적으로 일률인데 요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여기다 보면 이제 전력 수송할 때 이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은 I제곱 R이라든가 또 R분의 V제곱이라든가 이게 나오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전력이 그냥 P는 V 곱하기 I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 이것도 선생님이 일 에너지로 이걸 유도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안 할 게니까 어차피 시험 때인데 그거 유도까지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냥 VI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오음의 법칙 있죠? 전류는 R분의 V다는 거. 그쵸? 그거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R분의 V제곱 요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V에 대한 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를 V는 IR로 해주게 돼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제곱 R이 나와요. 특히 여러분들이 요거를 외우면서 동시에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이 요거에 해당하거든요. 요것도 따로 외우는데 절대 외우지 말고 VI 전력 요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할 거예요. 선생님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나와요. 선생님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 이렇게 해서 손실되는 전기줄에서 손실되는 전력량은 I제곱 R이라는 게 바로 여기 나온다 그랬죠. 그때 송전선 저항이 R일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선 요거 외우지 말고 이걸로 그냥 우리가 대원칙에서 이해하는 거를 선생님이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준비물이 뭐냐면 변압기. 그래서 이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가지고 전압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것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교류 전압 변경 장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막대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1차 코일이라고 해 가지고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어요. 되겠죠? 거기에다가 교류 전압을 걸어줘요. 교류 전압을. 자, 그림을 한번 천천히 해보죠. 그럼 전류가 일로 갔고 요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흐르면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만 얘가 자석되거든요. 그럼 얘가 자석이 되고 또 전류가 반대로 흐를 때 또 반대 방향 N극의 S극, N극의 S극이 계속해서 변하는 얘가 자석이 돼요. 이게 1차 코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연결해서 2차 코일을 감아놓고 2차 코일을 감아놓은 상황에서 2차 코일은 여기는 뭐냐면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여기는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요. 그럼 봐봐요. 이거를 갖다가 길이가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접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 뿐인데 지금 얘가 교류가 흐를 때 얘가 N극 S극 되면 얘가 자석이거든요. 그럼 얘는 코일만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N극 자석이 생기고 S극 자석 생기는 게 이게 뭐예요? 앞에서 봤던 자석 넣었다 뺐다 해주는 거거든.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얘가 오지마 가지마를 하면서 자석이 돼요. 자석이 되려면 뭐가 흘러야 되죠?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래서 여기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도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또 이렇게 전류가. 그래서 교류 전류가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변압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2차 코일의 가문 횟수와 1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이거에 따라서 이 유도되는 전압이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아까 패러데이 법칙 여기서 설명한 거랑 이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요거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지우개 여기서 설명한 내용하고 완전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그걸 한번 떠올리면서 보자고요. 얘가 지금 자석이에요. N극 S극을 막 대신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전기로 지금 N극 S극 바꾸는 자석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코일을 하나를 감아놨네 여기다가. 그럼 이 코일이 어떻게 되냐면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1V의 전압이 생긴다고 해봐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겠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계속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얘는 계속 이게 자석 N극 S극 N극 S극 자석이 돼요. 거기다 코일 하나 더 감았네. 그럼 얘도 오지마 가지마 하지만 얘도 오지마 가지마 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1V가 걸려요. 그러면서 전류가 흘러요. 그럼 코일을 하나 더 감아주면 얘도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또 1V. 코일을 또 감아주면 또 1V. 코일을 또 감아주면 1V에서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전압을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V라는 전압이 걸렸는데 이쪽 코일보다 여기는 5배를 많이 감아놓으면 여기는 5V가 걸려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압을 바꾸려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만 바꿔주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만약에 더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에서 더 전압을 높이고 싶으면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의 가문수를 더 많이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높은 전압을 다운시켜서 낮춰주려면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줄이면 돼요. 쉽죠? 근데 여러분 자칫하면 이걸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거 세상에 뭐 공짜 같잖아요. 근데 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게 물리학을 공부한 이유가 이거 터득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딱 한 줄이에요. 선생님 보고 만약에 물리학을 한 줄로 줄여라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게 일의 원리거든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지금 만약에 여기는 한 번 감겨 있고, 지금 여기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 자, 한 번 감겨 있고 여기가 2번 감겨 있다 그러면 얘가 1V를 걸어주면 여기는 2V가 걸려요. 그럼 전압이 2배가 됐으니까는 이게 뭐 지금 2배만큼 뭔가가 공짜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대신에 여기 전류가 1A가 흐르잖아요. 그럼 여기는 0.5A로 전류가 줄어요. 결과적으로 이쪽의 에너지는 뭐냐면, 그래서 전력이거든요. V 곱하기 I 하면 이때 전력은 1W거든요. 뭐야 이게 와트가 왜 이래? 1W.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전압이 높아졌으나 그만큼 전류가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에 해당하는 전력은 얼마? 똑같이 1W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압이 늘면은 전류가 줄어서, 그래서 원래 이쪽의 전기 에너지와 그 다음에 2차 코일에서 흐르는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전기 에너지는 항상 똑같아요. 단지 뭐만 바꾸는 거예요? 전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승합을 시켜서 전압이 높아지면 그만큼 전류가 줄어서 전기 에너지 만족. 만약에 강압을 해가지고 전압을 떨어뜨리면 그만큼 전류가 많이 흘러서 뭐예요? 전기 에너지 만족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전력 수송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바로 다음에 이걸 쉽게 설명을 할 건데, 우선 그 전에 요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전력 수송에 대한 거, 이게 에너지 수송에 대해서 전력 손실에 대한 거를 뭘로 비유해서 설명할 거냐면 은행 모델로 설명할 거예요. 즉 뭐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꿔서 집까지 가져오면 미션 성공이에요. 되겠죠? 근데 이 은행에서는 뭐를 지금 할 거냐면 돈을 교환해주는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보면 승합과 강압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10,000원권을 한 장으로 해주면 이게 10,000원이잖아요. 요거를 여기서 이제 은행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10,000원권 말고 1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바꿔줘요? 그렇죠. 100원짜리는 100개를 줘요. 10,000원짜리 한 장 딱 주면 은행에서는 100원짜리 100개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압, 이게 VI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전압이 줄면 개수가 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전체 금액은 똑같아요. 반대로 자 여기 1,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10장을 가져갔어요. 1,000원짜리 10장을 가져가서 은행에서 바꿔주세요. 얼마로 바꿔드릴까요, 손님? 했을 때 5,0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코일이 한 번 감겨 있으면 얘는 5번만 감으면 되거든요. 대신에 여기 5,000원짜리 주면 얘는 몇 장을 주죠? 그렇죠. 여기는 2장밖에 안 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00원짜리가 10장이어서 10,000원이죠. 전체적으로 10,000원. 얘는 5,000원짜리로 떴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얘가 5배 더 많이 감겨 있으니까 1,000원짜리가 5,000원 됐으니까 공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개수가 그만큼 줄어서 결국에는 10,000원을 만족하는 거예요. 개념 알겠죠? 됐죠? 그렇게 해서 돈 바꾸는 거 과정이 요 변압계에 대한 1차적인 개념이고, 2차적인 개념은 그 돈을 바꿔가지고 오면서 요 과정에서 이 전선들에서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상식적으로 볼게요. 10,000원을 가져와서, 자, 10,000원을 가져오는데 10,000원짜리를 한 장을 가지고 오면서 집까지 도착하는 거랑 100원짜리를 100개를 가지고 와서 집까지 오는 거랑 길 가는 도중에서 길에다 돈을 잃어버리는 거는 어느 경우가 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죠. 이거예요. 10,000원짜리 한 장은 어떻든 간에 손에 꽉 쥐고 막 이렇게 이게 뭐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무슨 저기 하수구 구멍 있으면 점프하고 뭐 이렇게 뭐 미사일 날라오면 엎드려서 피하고 이러면서 보면 되는데, 100원짜리를 100개를 그냥 들고 오다 보면, 뭐 손에 들고 오고 바지 주머니 넣고 무슨 윗주머니 넣고 들고 오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동전 굴러 떨어지면 그거 주술래다가 또 떨어지고, 그거 잡을래다가 또 떨어지고, 길 다니면서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승합을 하라 그랬죠. 승합. 금액권을 높이고 개수를 줄여라 해요. 금액권을 낮추고 개수가 많으면 집에서 오는 길에서 돈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개념 알겠죠? 그게 2번째 단계입니다. 이 1단계와 2단계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증거를 선생님이 여기서 정리할게요. 전력은 뭐라고요? 얼마? VI.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요 P라는 전력이 뭐냐면 파워가 총 금액이고, V는 금액권이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I가 전류.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개수예요. 자, 그러면 변압기는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권을 바꿔주는 돈 세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10,000원권을 한 장을 갖다가 10,000원을 바꿔주세요 했을 때 2,000원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개를 줄 겁니다. 그럼 이걸 변압기로 우리가 가져와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금액권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게 이제 강압이에요. 승합은 올리는 거고 강압은 전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이 감기는 횟수를 줄이면 되는데, 만약에 1차 코일에 10번이 감겨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5배가 적죠, 금액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번만 감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짜리 넣으면 2,000원권짜리를 바꿔줘요. 대신에 10,000원짜리를 한 장 넣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금액권이 5배가 줄었기 때문에 개수는 어떻게 5배가 늘어야 돼요. 5개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장이면 2,000원짜리는 5장. 5장을 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력 수송을 할 때 손실이 적기 위해서는 동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승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금액권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코일의 감긴 횟수보다 2차 코일의 감긴 횟수를 많아서, 만약 여기가 100원짜리 100개였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거보다 더 코일을 많이 가봐서 1,000원짜리를 어떻게 하냐면 10개로 한다던가, 아니면 10,000원짜리를 한 장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 수송을 해야지만 송전선, 전기선에서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바꿔서 집까지 올 때 잃어버리는 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걸 증명을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떻든 결과적으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전기 에너지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V1, V2 비교하면 안 돼요. 금액권만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전류만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비교해야 되죠? 그렇죠. 금액권과 몇 장이냐. 그 다음에 금액권과 몇 장이냐를 곱해야지만 실제 이게 은행에서 바꿔오는 돈에 대한 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을 보게 되면 은행에서 이제 돈을 잘 바꿨어요. 이때는 손실이 없어요. 아시겠죠? 물론 변압기도 이제 손실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이상적으로 변압기에서는 에너지 손실은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은행 안에서는 절대로 손실이 없는데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송전선에 있는 저항 때문에 우리가 돈을 가져오면서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잃어버린 돈도 구하는 거는 똑같아요. 어떻게? VI로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V하고 이때 VI하고 이때 VI하고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다 똑같아요. 그냥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VI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요. 송전선의 전기저항이 만약에 1옴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 나오면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이거를 R로 돼 있으면 그냥 R로 적용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송전선의 저항이 1옴입니다. 그때 첫 번째, 10,000원권짜리 한 장일 때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A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학교 때 했던 내용으로 결과적으로 옴의 법칙만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송전선 저항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I하고 R만 곱하면 돼요. R과 I를 곱해주면 얼마냐면 얼마? 1V가 걸리는 거예요. 이 송전선에는. 그쵸? 그래서 이 송전선에는 지금 전기 저항이 1옴이고 그때 여기 1V의 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1A가 흐른다. 1A가 흐르는데 1옴짜리 저항이 1A가 흐르니까 여기 걸린 전압은 1V다. 그 다음에 1V에 1A가 흐르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기 저항이 1옴이다. 뭐 어떻게 얘기하든 다 똑같아요.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옴의 법칙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기선에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 전력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어떻게? 얼마만큼 금액권에 얼마만큼 개수냐 이거죠. VI예요. V 구해놨잖아요. 1짜리로 얼마만큼? 1A. 뭐야 이거? 곱하기가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면 1짜리로 1A 해가지고 얼마 잃어버리냐면 1원을 잃어버려요. 1원. 그래서 1W가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원이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송전선에서 10,000원 가져올 때 1원 정도 잃어버리면 뭐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그쵸? 근데 봐봐요. 금액권을 줄여서 금액권을 줄여서 똑같은 송전선인데 금액권을 줄여서 개수를 많게 하면 아까 100원짜리랑 똑같아요. 손실 금액이 얼마냐면 갑자기 엄청나게 뛰어요. 똑같이 해볼게요. 송전선은 1옴으로 똑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 5장이기 때문에 5A가 흘러요.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IR이잖아요. IR. 그래서 전류와 저항을 곱해주면 됩니다. 얘가 5V가 걸려요. 그럼 이 송전선이 먹는 얘가 송전선 먹는 전기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VI. 그래서 여기 보면 5하고 그 다음에 여기 I 5A를 곱해주면 얼마? 25W가 돼요. 그래서 송전선은 완전히 똑같이 1옴짜리 송전선이라고 해도 여기가 갑자기 5A가 흐르면 그때 전압이 걸리는 전압이 5V가 되니까 얘가 지금 송전선이 먹는 전기 에너지가 25원. 그런데 똑같은 1옴짜리지만 1A가 흐르면 여기 걸린 전압이 1V니까 이때는 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량이 얼마냐면 1W, 1원이 되는 거예요. 1원. 되겠죠. 그러니 어차피 송전을 시킬 때는 뭐 금액권을 높이고 개수를 줄여라. 그래서 변압기에서 더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해야지만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량이 줄어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10,000원짜리 한 장 꼭지에 오는 것보다 100원짜리를 100개 들고 오면 길거리에서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금액권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손실 전력을 줄이는 법은 승합을 해라.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줄여라. 어차피 얘를 높이고 얘를 줄여도 얘를 두 개 곱한 전기 에너지, 즉 전력에 대한 값은 똑같아져요. 그래서 송전시켜라. 그래서 금액권은 여기 보면 금액권입니다. 금액권을 높이고 개수를 줄여라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했죠. 흐르는, 여기 보면 저항이라던가 흐르는 전류에서 여기 전압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전압과 흐르는 전류 곱해주면 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슨 i제곱 r이라던가 r분의 v제곱 이런 공식 외우지 말고요. 그냥 vi 적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 상식적인 거는 오음의 법칙은 기본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완전히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이니까 요것만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태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태양에너지는 사실 우리가 통합과학 맨 처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별 배웠었죠? 그 별이 그 에너지 만들어내는 게 핵융합 반응이었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양에너지 생성인데, 뭐 태양도 별이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 그리고 태양의 핵에서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을 했을 때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이때 질량, 요 질량을 보게 되면 4.03에서 4.003으로 질량의 결손이 발생해요. 질량이 줄었죠. 그 결손한 만큼이 우리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2의 mc 제곱, 그렇죠? mc 스퀘어라는 식. 그래서 질량은 굉장히 짜잘하나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수거든요. 그게 이제 결합이 되면 여기서 핵융합하거나 핵분열할 때 엄청나게 에너지가 발생한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는 핵융합을 나왔지만 핵분열도 똑같아요. 이 반대로 가는 거죠. 무거운 원자핵이 이제 분해가 될 때, 이렇게 작은 짜잘한 원자핵으로 분해될 때 그때도 질량 손실이 발생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질량 결손이 일어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 결손만큼, 그렇죠? 질량이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되는데, 요 질량 결손이라고 해서 질량이 변해서 질량 앞에 여기 델타가 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나타낸 거고, 뭐 이런 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환경을 위한 발전 해가지고 핵발전. 그래서 연쇄 핵분열인 건데 이것도 환경적입니다. 단지 이제 안전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뭐 방사선 유출이라던가 핵 폐기물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기억해 두면 문제에서 나오면 그거 틀릴 일 없어요. 좋은 거 같으면 좋은 점으로 쓰면 되고 나쁜 거 같으면 안 좋은 점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든 환경을 위한 발전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핵발전도 물을 끓이긴 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이제 화석 연료를 태우면은 막 이산화탄소라던가 이제 그 안 좋은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태양광 발전은 유일하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전지 쓰는 거. 그리고 뭐 부산물들 안 나오거든요. 뭐 태우고 이런 거 없어서. 마찬가지로 풍력.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기 돌리는데 부산물 안 나오고요. 환경 오염 물질 안 나오고. 조력 발전이 됐건 뭐 민물 썰물, 파력, 파도 치는 것도 그런 거 뭐 태우는 게 인위적으로 우리 탄소화합물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런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씩 읽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연료 전지를 이제 소개하는데 장점이 이제 요거는 그 결과적으로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할 때 그때 이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막 이렇게 변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거는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그냥 물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그냥 순수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수소 생산 비용,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 새로운 거라서, 새로운 건 항상 뭔가 이제 기술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고, 수소다 보니까 폭발 위험성이 있다. 이런 정도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연료전지에서는 요 화학 반응식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요 수소가 이렇게, 요 전자하고 여기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거기서 플러스 극에서 산소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서 산소를 넣어주게 되면, 요게 H2O가 된다는 이런 반응. 그죠? 그래서 얘가 이온 될 때는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총 4개니까 여기 전자 4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를 넣었어요. 그죠? 산소를 넣었을 때는 얘는 이제 마이너스 2짜리가 되는 애잖아요. 마이너스 2짜리가 되는 건데, 여기 H2O가 되기 위해서는, 자, H 플러스와 그 다음에 O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2개가 필요해요. H가. 그쵸? 여기 H가 2개가 필요해요. 근데 산소 분자를 넣기 때문에 O가 2개가 결합된 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도 수소 또 H가 어떻게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이 결합된 O2라는 형태의 산소 쉽게 말하면 기체를 넣어주면 수소가 4개가 필요해요. 토탈 4개가. 그래서 애당초 처음부터 수소 지금 기체도 여기가 2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선 수소 원자는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주는 거예요. 2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는 하나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얘네들 결합할 때 전자들은 4개들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게 바로 연료 전제 내용이고요. 전체 반응은 수소 분자 2개와 그 다음에 산소 분자 1개가 결합해서 물 2분자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 화학 반응식 한번 알아두면 되겠고, 특히 마이너스 극에 수소 넣어주고 플러스 극에 산소 넣어준다는 거. 이건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극 쪽에 이제 우선은 수소를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소가 플러스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극 쪽에다 넣어주는 거고, 플러스 극 쪽에 넣어주는 건 산소가 마이너스 역할을 하니까 얘를 이제 여기다 넣어줘서 우리가 반응을 시킨다는 거.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또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